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기질이 종일 최악의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고 사업장과 공사장에선 작업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선 보통 수준을 보일 걸로 전망됩니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당시 무인기 대비 태세 발령까지 1시간 반 이상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인기가 이미 서울로 진입해 비행 금지 구역 등 서울 상공을 가로지른 뒤에야 대응 대비 태세가 발령된 겁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 비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확진 비율도 23%로 상승해 방역 당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의 정책 구상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 반박에 이어 당 원로들이 잇따라 쓴소리를 쏟아지자 당권 도전을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비해 비교적 진척이 더뎠던 강제북송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총괄한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는 등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신임 하원 의장의 친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당선됐습니다. 하원 의장을 뽑기 위해 15번이나 투표한 건 164년 만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공화당의 초당적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사형 선고를 받은 반정부 시위 참가자에 대한 형을 축하 집행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사형 집행과 관련해 방어권 보장 등 정당한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새해 첫 주말 고농도 미세먼지와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까지 겹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야외 스케이트장은 문을 닫았고 모처럼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희뿌연 하늘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서울시청광장의 야외 스케이트장. 매표소 앞에 통제선이 쳐져 있고 빙판에는 정막이 감돕니다. 서울 시내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서 운영이 중단된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일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월요일 날 재개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홈페이지에 뜨나요? 예,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껏 부푼 마음으로 스케이트장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린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취소돼 있다고 해서 너무 좀 아쉽고 당황스러웠어요. 많이 기대를 하고 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 스케이팅장을 오랫동안 개방하지 않아서 많이. 남산에서 바라보는 도심 전경도 온통 뿌옇게 변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은 잿빛 먼지에 갇혀 희미하게 윤곽만 드러냅니다. 탁 트인 전망을 기대하며 정상에 오른 등산객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추억을 사진 속에 담아봅니다. 여기 올라오면은 저희들 보는 경치 중에 꼭 볼 게 하나 있다 이러면서 올라왔는데 참 여태까지 남산을 한 300번 이상으로 왔었으면서도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심각해 본 건 정말 처음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중국발 황사가 겹치면서 전국 대기질은 올겨울 최악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세제곱미터당 86 마이크로그램과 143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평소보다 수십 배 더 높았습니다. 새해 첫 주말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모처럼 한파는 주춤했지만 시민들은 답답함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오늘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문을 닫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5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다시 발령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중단 기간을 오늘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그제 오후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으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23%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중국에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방증으로 보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모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도착 즉시 검사받습니다. 그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비율이 한때 31%까지 올랐습니다. 그 뒤 한 차례 12%로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23.5%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널뛰게 하는 양성률에 대해 방역당국은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라 판단한다며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내면 간접적인 중국 상황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입국 후 검사에서 확진되는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잠복기가 꼽힙니다. 중국 현지에서 검사 당시 잠복기여서 음성으로 나오거나 검사 직후 감염돼 이틀가량의 짧은 잠복기를 거친 뒤 한국에서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중국에서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환자가 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는 이틀 연속 200명을 넘었고 중국발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8%에 달했습니다. 중국에서 발급한 음성 확인서의 위변조 우려에 대해서는 현지 공관에서 의료기관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증명서를 발급했는데도 양성률이 높게 나오는 곳은 검사와 증명서 발급 의료기관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됩니다.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은 중국과 맞닿은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제했던 입국자 격리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유럽마저 중국발 입국자를 경계하는 조치를 하면서 이전 수준으로 왕래가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영선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이른바 방역 만리장성을 풀었습니다. 48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만 있으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입국과 동시에 시작됐던 강제적 시설 격리도 폐지됐습니다. 길게는 3주에서 최근에는 8일로 줄었던 격리 기간이 아예 없어진 겁니다. 그동안 중국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했던 강력한 방역 조치가 34개월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So hospital and medical doctors know way better how to handle those patients, and I think China is really prepared to take this next step. 방역 완화가 예고되면서 홍콩에서는 하루 만에 34만 명이 중국행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왕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늘어날지는 의문입니다. 유럽연합 역시 중국에서 온 입국자 규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중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원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과 기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앞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은 일찌감치 입국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이 같은 유럽의 강력한 방역 조치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show respect. Watching the media today, I've seen criticism of China several times, and I think, with the wave of illness going through China right now, I think we should show some compassion for the challenges China's facing at the moment. 중국은 상응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을 두고 벌이는 긴장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중국과 홍콩 간 격리 없는 왕래 재개를 앞두고 홍콩에서 하루 만에 34만여 명이 중국 입경을 예약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지난 5일 저녁부터 6일 저녁까지 34만여 명의 주민이 중국 입경을 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5일 홍콩 정부는 오늘부터 7개 검문소를 통해 중국과 양방향 하루 각 6만 명씩 왕래가 허용된다고 발표하면서 입경 예약 온라인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열리자마자 오는 21일에 시작되는 춘제 직전인 19일과 20일에 대한 예약은 바로 마감됐습니다. 중국이 3년 가까이 고수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을 대폭 완화하고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 일상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인 사회도 타격이 작지 않습니다. 김채영 리포터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문을 드나듭니다. 식료품점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체온을 측정하고 QR코드를 이용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던 이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초 제로 코로나 정책을 대폭 완화한 뒤 생긴 변화입니다. 하지만 쇼핑몰은 한산하고 심지어는 불이 꺼진 가게도 보입니다. 基本上都已经阳了，没有不阳的人。像前几天的话，基本上你在这个商场里面或者大街上都很少能看见人。 확진자 폭증에 약국엔 해열제와 진통제가 동났습니다. 就是不热分呐，或者太挪人呐，是吗？那个没有，你往前走，我看看那个人民同泰他们那能不能有？我都问过，都没有，是不是？对。 한인 동포사회도 타격이 큽니다. 방역 조치가 해제된 데다 연말연시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지만 영업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다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가게 영업을 한 일주일 정도 문을 닫았고 매출은 한 5분의 1 정도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영업 시간 때는 지금 낮에는 좀 쉬고 있고 그 저녁에 이제 오후만 지금. 얼마 전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이 나흘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녀의 감염을 막기 위해 등교 등 외출을 자제하는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선뜻 보냈다가 혹시라도 코로나 감염이 되면은 또 가족들 다 코로나 2차 감염이 될 것 같아서. 마카오 대학과 하버드 의대 합동 연구진은 3개월 안에 중국인 12억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6개월 안에 약 15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새로운 변이 출현도 우려되는 상황.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 2일부턴 한국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항공기 도착지를 인천으로 일원화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도입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네 번째 설 연휴를 맞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 내 한인 사회는 일상생활은 물론 모국 방문에도 차질이 생겨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YTN 월드 김채영입니다. 북한 무인기 사태로 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적 쇄신론에도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문책에는 신중한 표정인데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 이튿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을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무게추가 기우는 분위기였지만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까지 침범했던 게 늑장 보고되면서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대공 방어망이 뚫리고도 대처하지 못한 일종의 작전 실패에 더해 정보 분석 능력까지 구멍이 생기면서 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실망과 불신이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입니다.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연초 개각은 없다고 국무회의에서 말한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대형 사고가 불거지면서 문책성, 군인사 가능성, 나아가 인적 쇄신론에도 다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원칙론을 내세웠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먼저 군 수뇌부가 경질돼 지휘부 공백이 생기는 건 북한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는 인식입니다. 추가 도발에 역이용될 위험성은 물론 향후 위협이나 사고 때마다 책임을 지워야 하냐는 부담도 있습니다. 둘째로 계급에 따라 승진해 기수 파괴 같은 혁신이 어려운 군조직 특성상 후임자가 한정적이고 자칫 청문회에서 전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도 있습니다.
당장 간판을 바꾸는 정치공학적 교체보다는 군 조직의 온정주의와 기강회의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기류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 책임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스타일도 한몫합니다. 군수 내부 원포인트 인사가 단행된다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행안부 이상민 장관과의 형평성 등 뒷말이 나올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북한 무인기 사태를 정치사회 교란용 소프트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남남 갈등 유발을 목표로 한 도발에 집권 2년차 벽두부터 휘말리지 않겠다는 경계심이 엿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무인기 대비태세 발령까지 1시간 반 이상 걸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을 향해 내려오는 특이한 항적을 처음 인지한 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쯤이었습니다. 레이더에는 10시 19분부터 포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을 따라 서울로 향했는데 우리 군이 무인기 대응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기까지는 1시간 반 이상 지난 정오쯤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인기가 이미 서울로 진입해 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 금지 구역인 P73 등 서울 상공을 가로지른 뒤에야 대응 대비태세가 발령된 겁니다. 더욱이 서울 방어 임무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는 오전 10시 19분에서 25분 무인기를 탐지하고 인지한 전방의 육군 1군단이나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무인기 침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방사는 오전 10시 50분쯤 자체적으로 서울 상공의 이상 항적을 포착했고 추가 검토를 거쳐 무인기 침범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 오전 11시 27분쯤 직접 대응 작전을 개시한다고 합참에 보고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합참 등이 무인기 작전을 펼치고 있었음을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통령실 공개 반박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당대표 출마도 중대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쟁주자들은 저마다 분주한 행보로 서로 견제하면서 당심 잡기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저울질하는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당 상임고문들은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재호 전 의원은 관료든지 당대표든지 하나만 집중하라. 사실상 출마를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다리는 공직에 걸쳐놓고 노는 건 맨날 뭐 당 무슨 행사하는데 뭐 모임에 가서 마이크나 잡고 그러면 진명권자를 욕보이는 거예요. 고위공직자인 나 부위원장의 정책 구상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한 여파로 보입니다. 다만 여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른 주자들의 상당한 격차로 앞서 있는 나 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여부는 판세를 가를 변수로 꼽힙니다. 앞서 방송 인터뷰로 마음을 굳혀간다며 출마를 시사했지만 주말엔 공식 일정 없이 침묵했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로 친윤계 주자로 떠오른 김기현 의원은 여권 원로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본격적인 전당대회 출정을 앞두고 여러 조언을 듣는 차원입니다. 수도권 대표론을 앞세운 안철수 의원은 서울 지역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치는 3월이면 쉰다는 말로 김장연대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친윤 주자들 단일화 움직임에도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윤심파리가 아니고 윤힘 보태주는 후보, 저는 그런 후보가 되려고 합니다. 인천 지역구인 윤상현 의원도 서울 당원들을 상대로 수도권 연대를 역설했습니다. 김장연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PK연대고 텃밭연대다. 수도권 연대라는 건 뭐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뭐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수도권 절박해요. 처절해요. 당권 주자들이 저마다 발걸음을 재촉하는 가운데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느냐에 따라 여당 당권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 맞선 여론전에 나선 형국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1월 임시국회는 방탄국회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가 무르익을수록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앉아 계시는 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하시기 힘드십니까? 이제 제가 답변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쟁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해 탄핵 언급은 자제해왔지만 대통령이 국정조사 이후에도 이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추진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당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는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키기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거 아닌지. 민주당이 공세를 강화하는 건 여당 반대에도 단독 소집한 1월 임시국회에서 전국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 그리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등을 내세웠지만 작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는 경제 위기로까지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관계부처 장관을 상대로 최소 2번 이상의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시점에 앞서 임시국회를 여는 것이 야권 수사에 대비한 방탄국회라는 국민의힘 반발이 거센 상황.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무슨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딱 방탄하는 거 아이가. 그 방탄 안 하려고 하면 일주일이라도 비우고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뭐 해야 될 게 있는 건 아니거든. 민주당이 이 장관 책임론을 앞세워 민생국회를 강조하는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여당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 채 국회가 성과 없이 공전한다면 방탄 오명을 벗기 어렵다는 점에서 1월 임시국회가 민주당엔 난관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의기억 연대 기부금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국민성금 상당액을 정의연에 기부하거나 증여하게 만든 것을 비롯해 무려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단체 활동을 인정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지난달의 활동에 비리와 얼룩이 가득하다며 윤 의원이 이용한 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뿐 아니라 국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금리 속 자금난에 허덕이는 카드사들이 앞으로 경기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자 카드 이용 한도 축소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대출 규모는 축소하고 각종 혜택은 줄이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강혜경 기자입니다. 최근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한도가 하향 조정됐다는 글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체나 카드 대출 없이 10년을 꼬박 썼는데도 한도가 반토막 났다는 하소연도 눈에 띕니다. 최근 주요 카드사들이 개인 회원을 상대로 이용 한도 정기 점검을 한 뒤 일부 회원에게 한도를 낮추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관련 규정상 카드사들은 연 1회 이상 한도를 점검할 수 있는데 지난 연말엔 평소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 걸쳐서 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업황이 악화된 측면이 있고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도 등을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현재 카드사들은 지난해 레고랜드발 자금 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와 경기 악화에 카드 대금 연체자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위험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상고 경제 시대를 맞았어요. 수신 기능이 없고 또 경기 빈동에 민감하다는 여전업의 특성으로 인해 그 충격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용 한도를 줄이는 동시에 대출 문턱은 높이고 금리는 올리고 있습니다. 7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11월 기준 카드론 잔액은 34조 2,800억여 원, 전달보다 5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반면 카드론 평균 금리는 13.92%에서 14.84%로 한 달 만에 거의 1%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DSR 규제까지 걸려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자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금리가 더 높은 현금 서비스나 리볼빙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현금 서비스와 리볼빙 잔액은 500억 원, 1,300억 원 넘게 각각 늘어났습니다. 급전이 좀 필요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시켜 놓으면
이 밖에도 카드사들은 각종 할인 이벤트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줄이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카드사 긴축 행보에 서민들의 돈줄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며 수요가 줄어든 주유소가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도 가능한 복합 충전소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공중전화와 전화국, 우체통 등 요즘 쓰임새가 줄어든 인프라들도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특별한 주유소, 이른바 에너지 복합 스테이션입니다. 수소는 물론 가스와 전기 충전소까지 갖춰 모든 차종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 변신한 겁니다. 주유소들이 서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유소들이 새로운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11,000여 곳의 주유소 중 전기차 충전은 3.9%인 435곳, 수소차 충전은 0.3%인 35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수요가 늘수록 이런 복합 충전소도 증가할 전망이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충전은 통합되어 있는데 사실 운영 주체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복합 스테이션을 활성화하려면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주체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생활 필수품이던 공중전화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4,000개가 사라져 전국에 22,000개 정도 남았고 올해도 2,3,000개가 철거 예정입니다. 비상연락의 필요성 때문에 우편 번호당 하나씩 남겨놓긴 하지만 전기 오토바이 충전소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시드기 부스를 설치하고요. 대학가에는 충전대지 부스, 그다음에 시내권에는 공기가 안 좋은 곳에는 대기질 측정기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화국도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상당수가 원격 근무가 가능한 거점 오피스 등으로 변신해 새로운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체통도 새 임무를 맡았습니다. 정부는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폐의약품을 우체통으로 수거하는 방안을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해보고 전국으로 확대도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양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고양시는 어제 일산 서구에 있는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장주가 간이 키트 검사를 통해 항원을 검출한 뒤 시청에 신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고양시는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닭 7만 8천 마리를 오늘까지 예방적 차원에서 매물 처분키로 했습니다. 또 반경 3km 이내 가금류 농장 43곳에서 닭과 오리 850여 마리도 함께 매물 처분키로 했습니다. 지난달 제주에 폭설이 내린 이후 곳곳에서 움푹 파인 도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많은 눈과 제설 작업의 부작용으로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포토홀이 생긴 건데 운전자들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도로가 움푹 파여 있습니다. 부서지고 갈라지면서 곳곳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도로 위에 지뢰라 불리는 포트홀입니다. 달려오던 차량들은 뒤늦게 포트홀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왕복 2차선 도로의 경우 좁은 도로폭으로 포트홀을 피하기 어려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제주시 연북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금방이라도 갈라질 듯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차량들이 빠르게 달리는 곳이라 포트홀을 피해 급하게 차선을 바꿀 경우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토홀인가 그거 있어서 운전하는데 좀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이런 거 시정해 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제주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포트홀 복구가 이뤄지는데 지난 주말 내린 폭설로 포트홀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 땅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제설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도로를 더욱 손상시켜 포트홀 발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 후 등에 포트홀이 생길 경우 아스팔트 응급 복구제인 포대 아스코노로브 임시방편 응급 조치하고 한 장소에 여러 곳이 생길 경우는 도로 포장을 하여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설로 포트홀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발빠른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성동구에 있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주차돼 있던 테슬라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차량의 절반가량이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2시간 50분 만에야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통상 전기차는 배터리 열이 폭주해 발생하는데 재질 특성상 한 번 불이 나면 완전히 끄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북한은 지난 1일 전원회의 이후 올해 고강도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모양새인데 올 한 해 남북 사이 긴장은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과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 선언 등 대적 투쟁의 하늘을 예고한 북한. 실제로 연말 연초 이틀 연속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전원회의가 끝난 뒤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이라는 이례적인 행사까지 열면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3년을 공화국 무력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해, 전쟁 동원 준비와 실전 능력 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 움직임도 달라졌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하자 우리 역시 군사 분계선을 넘겨서 무인기를 보내는가 하면 지난 2일엔 보란 듯이 고체 연료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회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감 표명, 엄중 경고 혹은 유엔 안보리 제재 등 그동안 보여온 수세적 대응이 아닌 공세적 대응을 예고한 겁니다. 어물쩍 넘어가게 되면 북측에서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을 이보다 더 심한 도발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건 저는 맞다. 이 빌미를 주지 않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좀 더 또 신중하고 또 차분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다. 남북이 군사력 대결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건데 북한은 올 한 해 여러 주요 기념일을 앞두고 국방력 성과를 우선 과제로 꼽고 있고 우리 역시 강경 기조에 더해 전례 없는 한미 연합훈련 등을 예고한 상황이라 올해 남북의 강대강 대치가 말 그대로 역대급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한연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비해서 비교적 진척이 더뎠던 강제 북송 수사에 대해 검찰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총괄했던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고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른바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첫 조사였습니다.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북으로 강제 추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검찰은 이 과정에 귀국 의사가 분명한 탈북민만 북송할 수 있다는 국정원 매뉴얼을 어겼고 위법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 전 실장은 당시 국정원장으로서 관련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키고 이들을 조기 송환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은 탈북 어민들은 동료를 살해하고 도망쳐 다니던 흉악범으로 귀순 의향의 진정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탈북 어민이 아니라 함께 일하던 동료 선원 16명을 하룻밤 사이에 무참하게 살해하고
1차 북한으로의 도주에 실패한 뒤 우왕좌왕 도망 다니다가 납포된 흉악 범죄인입니다. 주요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진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비교해 소강 상태에 있던 강제 북송 수사는 새해 들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들을 불러 북송 관련 매뉴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여기엔 당장 다음 달 초면 평검사들의 인사가 예정돼 있어 담당 수사팀도 개편될 수 있는 만큼 수사를 더 끌지 않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설 연휴 이전에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상황을 총괄했던 정의용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결론짓고 또 어느 선까지 처분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미국 하원 의장에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하원 의장 선출을 위해 15번이나 투표한 건 1859년 이후 164년 만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에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15번째 투표 끝에 당선됐습니다. 메카시 의원은 금요일 자정을 넘겨 토요일 새벽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216표를 얻어 212표를 얻은 민주당 제프리스 의원을 누르고 하원 의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미 하원 의사봉을 쥐게 된 메카시 의원은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주의자로 평가됩니다. This moment calls for restoring trust within our country and with each other. In that spirit, I will work with anyone and everyone who shares our passion to deliver a better future for the nation. I hope you'll join me. 메카시 의원은 자신을 반대하는 강경파 의원들과 물밑 협상을 벌여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 제출 기준을 의원 1명으로 완화하는 등 여러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는 하원 의장이 되면 중국 문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타이완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중국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에도 백지 수표식 지원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하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 강화 등의 조치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여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미국에서 노숙인이 가장 많은 도시로 꼽힌 LA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노숙자 문제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노숙자들로 인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한인 사회를 포함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인데요. 김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다리 밑으로 텐트가 줄줄이 세워졌습니다. 주위는 각종 쓰레기로 너저분합니다. 지낼 곳 없는 이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도심 곳곳에 노숙자들의 텐트촌이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노숙인이 가장 많은 도시로 꼽힌 LA. 노숙자만 6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Is around 60,000 people at any given moment who are in the homeless, who are considered homeless or unsheltered. So it's like incredibly high for how big of a city it is. Some of these people have psychological issues, some of them are recovering drug addicts, so with that comes a whole litany of problems, potentially. 실제로 노숙자로 인한 범죄는 꾸준히 늘어 한인 사회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인 승무원이 노숙자에게 흉기 습격을 당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60대 한인이 LA 한인타운 대로변에서 노숙자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한인 동포들은 언제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운이 안 좋아서 운전을 못하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무섭고 옆에서 막 다가온 사람도 있었고 그럴 때는 이제 피하고 갔는데 노숙자를 없애줘야죠.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고 그 식당에 불도 찌르고 이런 데는 빈집에 걱정이 되죠. 노숙자 텐트 천막 이런 데는 피해서 다녀요. You can't really
walk safely on the streets anymore because you're worried like someone might attack you. 상황이 심각해지자 LA시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캐런 베스 신임 시장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 운영 체제를 가동하고 우선 노숙자 1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1년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 지원도 해나갈 방침입니다.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and activating the Emergency Operations Center. We must bring people indoors faster, and we will. We must build housing faster, and we will. 코로나19 이후 노숙자 문제 해결을 당면 과제로 선정하고도 별 소득이 없던 LA가 올해는 노숙인이 가장 많은 도시라는 불명예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LA에서 YTN 월드 김은경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기질이 종일 최악의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고 사업장과 공사장에선 작업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선 보통 수준을 보일 걸로 전망됩니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당시 무인기 대비태세 발령까지 1시간 반 이상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인기가 이미 서울로 진입해 비행금지 구역 등 서울 상공을 가로지른 뒤에야 대응 대비태세가 발령된 겁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 비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확진 비율도 23%로 상승해 방역 당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의 정책 구상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 반박에 이어 당 원로들이 잇따라 쓴소리를 내놓자 당권 도전을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비해 비교적 진척이 더뎠던 강제북송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총괄한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는 등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신임 하원 의장에 친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당선됐습니다. 하원 의장을 뽑기 위해 15번이나 투표한 건 164년 만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공화당의 초당적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사형 선고를 받은 반정부 시위 참가자에 대한 형을 추가 집행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사형 집행과 관련해 방어권 보장 등 정당한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평양에서 대규모 걸기 대회를 열어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는 등의 전원회의 결정에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며 주민들을 다그치고 나섰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 생일에 이어 북한군 창건 75주년도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북한 평양 5월 1일 경기장이 새해부터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달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에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걸기대회입니다. 당원과 근로자, 청년 학생 등 10만여 명이 참가했는데 북한 당국은 충성과 애국심을 촉구했습니다. 더욱더 분발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부터 당결정 집행, 인민경제 주요 거지 점령의 범벅이적 성과들을 하나하나 번때 있게 이루게 나아갑시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 각지에서 이 같은 걸기대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오는 17일엔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전원회의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의 경우를 고려할 때 북한은 올해도 한 달 안팎으로 전원회의 결정사항 관철을 위한 전 사회적 학습과 투쟁 분위기를 고취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군서열 1위인 박정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해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 장악력을 높인 조치라고 밝혔는데 오늘 김 위원장의 39번째 생일을 앞두고
평양 미림 비행장 주변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히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북한군 창건 75주년에 앞서 신년 메시지에서 강조한 국방력 강화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 긴장 수위도 한층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219명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는 78%인 171명에 달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 즉시 PCR 검사를 받는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은 그제 하루 23.5%였습니다. 이는 전날 양성률인 12.6%보다 10.9%포인트 오른 것으로 방역당국은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제해온 입국자 격리와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오늘부터 폐지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중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공항에서 건강신고와 일반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격리하지 않고 PCR 검사도 하지 않습니다. 또 중국 방문과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출발 48시간 전 PCR 검사 음성 판정 결과가 있으면 입국을 허가합니다. 이란 사법부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반정부 시위 참가자에 대한 형을 추가 집행했습니다.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사형 선고를 받은 모하마드 카라미와 모하마드 호세이니에 대한 형이 현지 시간 7일 집행됐습니다. 사법부는 이들이 지난해 11월 테헤란 동부 위성도시 카라즈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바시지 민병대원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바시지 민병대는 혁명수비대 산하 조직으로 2009년 이란 대통령 선거 이후 촉발된 시위 사태 당시 강경 진압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개편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해묵은 화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현 선거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본격 공론화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왜 논의는 그대로 맴돌고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제 뒤에 보이는 국회에서 우리 동네 대표를 뽑는 방법, 현재는 각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고배를 마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구가 합쳐진 통합선거구에서 2명 이상이 당선되는 게 중대 선거구제의 핵심입니다. 굳이 왜 이렇게 바꾸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 표가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유권자 표가 당선에 반영되지 않은 이른바 사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구 5곳을 살펴봤더니 60% 안팎입니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의 표가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지역구를 합쳐 여러 명을 뽑게 되면 득표율과 실제 의석 비율 간 차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단순 평균 득표율로 전체 지역구 의석을 나눌 경우 21대 총선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27석이 감소했고 미래통합당은 29석 그리고 정의당은 4석이 늘어났습니다. 특정 정당의 독식 효과가 완화되는 셈입니다. 호남에서도 보수 쪽 대표들이 몇 명은 당선되고 거꾸로 대구 경북에서도 진보 쪽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어야 협치가 되고.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지난해 기초의원 선거구 30곳에서 3인에서 5인 중대선거제가 시범적으로 적용됐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도권에선 양당이 비슷한 숫자를 가져갔고 영남에선 민주당, 호남에선 국민의힘이 아닌 진보계열 소수정당이 약진했습니다. 다만 소수정당 출신 당선자는 전체 109명 가운데 4명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 해도 거대 양당의 독식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소수정당의 당선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양대 정당으로의 표의 집중 현상이 완전히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를 논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리 없을 것이란 전망은 물론 정당별로 복잡한 수싸움이 맞물리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제자리입니다. 정치가 지역주의에 따라서 다음 17대 총선도 결정되면 안 되죠. 국민의 지상명령입니다. 선거가 코앞에 와 있는데 어느 정당의 책임자가 유리한 방식을 두고 불리한 방식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또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은 가졌습니다.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곧 본격 가동해 내년 총선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를 두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선거구 확정 시한인 올 4월까지 손질이 마무리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오늘도 대기질이 안 좋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이고요. 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정체하고 황사도 오전까지 영향을 주겠는데요. 따라서 수도권과 영서, 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도 중부와 경북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됩니다. 이 미세먼지에 지금 안개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 예상되니까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어제보단 기온이 낮습니다. 서울이 영하 3.1도, 대구가 영하 2.2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릅니다. 서울이 영상 6도, 대구가 9도, 광주 10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부터 2부가 이어집니다.